자, 그리고 이제 3월 달부터 시작하시는 분들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3, 4월 달에는 늦게 시작했다라면 뭐를 공부해야 되냐 그러면 집에서 2차 공부하면 안 돼요. 시간이 남으면 무조건 학개론과 민법 1차 공부하고 2차는 수업만 듣고 그냥 가장 중요한 것만 짧은 시간에 복습하는 거고 나머지 복습 시간은 다 1차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1차가 어느 정도 안정된 다음에 2차 공부해도 늦지 않으니까 먼저 공법 먼저 공부하겠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민법 학개론 먼저 공부하는 게 순서고 2차 공부도 이제 선생님들마다 뭐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건 중개사법을 먼저 해야 돼요. 중개사법 고득점으로 딱 잡아놓으면 이제 2차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와서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 다음에 공법하고 공시세법은 수업 열심히 들으면서 필요한 것만 조금씩 공부해 나가고 나중에 9, 10월 달에 해도 충분히 물론 내 생각이야. 네. 세법 선생님한테 혼날 수도 있지만 일단 중요도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시험적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시험적으로 접근해야 되려면 효율적인 것은 1차 먼저 공부해 놓는 게 가장 좋은 거다. 자, 이어서 14페이지의 정착물 한번 볼게요. 정착물. 우리가 이제 정착물이라고 하면 부동산으로 보는 걸까요? 그죠? 법률, 경제, 기술 중에서 어떤 측면에서? 법률적 개념으로 토지와 정착물은 부동산이었죠. 광해 부동산에서도 토지 정착물에다가 준 부동산이 광해 부동산이니까 법률에서 정착물이라고 한다면 부동산으로 간주해요. 자, 그러면 일단 머릿속에서 정착물이면 부동산으로 간주한다. 정착물이면 부동산인 거예요, 이제. 법률에서. 근데 원래는 동산이었으나 건물이나 토지에 부착되어서 항구적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오랫동안 영구적으로 오랫동안 계속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자, 부착되어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물건을 정착물이라 한다. 자, 정착물은 우리가 이제 토지에 붙은 정착물도 있고 건물에 붙은 정착물도 있어요. 건물에 붙어도 정착물이 돼요. 정착물이란 말을 쓰는 순간 뭐다?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부동산인 거예요.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부동산 맞아요? 부동산 맞는 거예요. 자, 근데 건물에 부착되었을 때 어떻게 부착되면 이걸 정착물이라 할 거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는데 그냥 조건들은 이유 있게 잘 오랫동안 단단히 부착되어 있으면 정착물로 인정돼요. 자, 그러면 영구적으로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다. 단단히 부착되어 있다. 용도에 맞게 특수 제작되어 부착되어 있다. 붙일 만한 이유가 있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임대인이 부착해야 돼요. 임대인이 부착하면 오랫동안 붙일 목적으로 부착한 건데 임차인이 부착하면 어때요? 이사 갈 때 떼어갈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임차인이 부착한 건 일시적으로 부착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인이 설치한 부착물이 이걸 정착물이라 하고 자, 네 번째는 틀리면 안 돼요. 분리시 제거했을 때, 떼어냈을 때 건물에 물리적이거나 또는 기능적으로 손상을 일으켜야 이걸 정착물로 하는 거예요. 일으켜야 돼, 손상이. 물리적, 기능적 손상이 있어야 돼요. 떼어냈는데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났어. 그럼 붙일 만한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붙일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니까 떼어낼 때는 문제를 일으켜야 돼요. 자, 예를 들면 건물에 이제 건물이 부동산인데 시계가 붙어 있어요. 이 시계 붙어져 있는 걸 떼어낸다고 해도 건물에 기능 문제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건물을 내가 팔았다. 부동산을 팔았어요. 이 건물 부동산을 팔았는데 그럼 시계는 떼어놓고 넘겨줘도 괜찮죠? 시계는 내 거니까 떼어내도 돼요. 이 LED 조명은 어때요? LED 조명은 건물의 기능과 관련이 있어요? 건물에 불이 밝혀져야 돼? 안 밝혀져야 돼? 밝혀져야 돼요. 이걸 다 떼어놓고 야, 이건 동산이야 라고 떼어서 건물 넘겨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부동산에 해당되는 정착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거래했을 때 LED 등도 같이 거래해야 되는 거예요. 정착물이니까. 마음대로 떼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수도꼭지 같은 건 어때요? 건물에 수도꼭지가 있어. 이거 뭐 풀렸더니 떼어줘. 수도꼭지 떼어냈어. 이거 동산이니까 떼어낼 수 없어. 이건 정착물이니까 부동산으로 보는 거예요. 떼어내면 물이 안 나오겠죠. 기능에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떼어낼 때 건물의 기능이나 문제가 있다라면, 물리적 손상이 있다라면 얘는 정착물에 해당되니까 부동산에 포함되어서 거래할 때, 부동산 거래할 때 같이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자, 건물에 부착되어 있을 때 이유 있게 잘
단단히 이렇게 부착되면 그렇고, 토지에 붙어져 있는 거, 자, 여기서 이제 독립이냐 종속이냐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건 정착물의 소유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착물의 소유권이 독립적으로 돼 있는 거냐, 아니면 토지 소유권에 정착물의 소유권이 포함된 거냐, 종속된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즉, 토지에 붙어져 있는 물건이 있는데, 건물도 물건이죠. 나무도 물건인 거예요. 토지에 붙어져 있는 물건이 이 정착물의 물건의 소유권이 토지 소유권과 별개의 소유권이 인정되느냐, 아니면 정착물의 소유권이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토지에 붙어져 있는 건물은 별도의 소유권자가 있어요? 건물 등기부 있어요? 있죠. 땅 주인이 갖는 게 아니라 건물 주인이 따로 있는 거예요. 이건 독립정착물. 자, 나무가 등기가 되면 임목이라 그래요. 자, 등기했으니까 등기부가 있겠죠. 그럼 땅 위에 등기된 임목이 있다라면 얘 등기부가 있으니까 얘 나무의 주인은 따로 있는 거예요. 얘도 독립정착물.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나무라 그래요. 이 나무는 내 거야 라고 이름을 밝혔어요. 일단 팻말을 놓든지 뭘 하든지 간에 내 이름을 밝힌 사람 거지, 이건 땅 주인이 갖는 게 아니에요.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나무.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타인 토지에, 남의 토지에 내가 농작물을 경작했어요. 무단으로 경작했어요. 그래도 이 농작물은 누구 거다? 경작자 거예요. 땅 주인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이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은 경작자 거다. 땅 주인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건 이 네 가지 독립정착물은 땅 위에 있는 물건이지만 별도의 이 정착물의 소유권이 인정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거라고. 이런 것들을 독립정착물이라 그래요. 자, 기억해놔야죠. 건물, 임목, 등기된 임목, 보존 등기된 임목이에요.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나무,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자, 이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권원이 인정되든 안 되든 남의 땅에 재배하고 있는 농작물은 무조건 누구 거다? 경작자 거예요. 그럼 토지 관리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가 땅이 있는데 개발을 하려고 돈이 아직 없어. 2년 뒤에 개발하려고 그래요. 땅을 놨어. 할머니가 지나다가 비어있네 땅이 아깝잖아. 그러면 감자, 옥수수 심죠. 나중에 내가 개발하려고 봤더니 농작물이 다 심어져 있어. 다른 사람들이. 그럼 싹 밀어버리고 개발 바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어. 이 경작사를 다 찾아서 보상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관리는 쉽지 않은 거. 이런 이유도 있더라. 자, 나머지는 다 이 4개 뺀 나머지 토지 정착물은 다 종속 정착물이에요. 이 정착물의 소유권은 다 어디에 있다? 토지 소유권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 주인이 그냥 무조건 갖는 거야, 이 정착물의 소유권을. 국어가 뭐예요? 국어. 인공또랑, 인공수로, 인공적인 수로.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시험 학개론에서 유일하게 한번 답으로 나온 지문이니까 기억해놔야 돼요. 국어. 인공수로. 배웠죠? 배웠을 거라고 생각하고, 뭐 축대, 도로, 교량, 제방, 돌담 등등등등등등은 다 땅 주인이 그냥 무조건 갖는 거예요. 도로 주인 있어요? 없어. 땅 주인이 갖는 거예요. 돌담 주인 없어. 땅 주인이 무조건 갖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다년생 식생과 나무. 이건 그냥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다는 건 알아서 잘 자란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는 누구 거다? 땅 주인 거예요. 땅 주인 거. 이런 경작물은 땅 주인 거예요.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다년생 식생과 나무는 정착물로 취급되지 않는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정착물 맞아. 종속 정착물이죠. 정착물이 되는데 뭐가 아니다. 독립정착물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정착물인데 땅 주인이 갖는 정착물이다지. 정착물이 아닌 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무는 알아서 잘 자라는 나무도 정착물이에요. 다만 땅 주인이 갖는 정착물. 근데 등기가 돼 있거나 명인 방법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나무는 정착물인데 별도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정착물인 거고, 얘는 정착물인데 땅 주인이 갖는 정착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배웠던 건 다 정착물, 부동산으로 취급되는 건데, 자, 만약에 우리가 헷갈리기 쉬운 거, 건물에 붙어져 있는데 임차인이 부착했어. 그럼 정착물이 아니에요. 정착물이 아니에요. 정착물이 아니면 부동산이 아니니까 뭐라고 한다? 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무는 다 정착물인데 하나 빼고 다 정착물이에요. 하나 뺀 게 뭐냐면 가식 중에 수목. 자, 가짜로 심어놓은 나무예요. 여기에 오랫동안 붙여져 있으려고 심어놓은 게 아니라 어딘가에 오랫동안 붙여놓을 건데 잠깐 심어놓은 거야. 떼어서 다시 옮겨놓을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로 심어놨으니까 정착물이다 아니다? 아니에요. 임시로 심었으니까. 그래서 가식 중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는 임시적으로 심어놨으니까 오랫동안 붙일 목적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정착물이 아니야. 그럼 뭐다? 동산. 판잣집은 집이지만 얘가 임시집이에요? 오랫동안 살 집이야? 임시로 살 집이에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붙일 목적으로 붙여간 게 아니니까 얘도 정착물이 아니어서 동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주의해야 될 거, 정착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건 임차인이 부착했거나 가식수목이거나 판잣집 정도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정착물이 아니고, 나머지 여기서 배웠던 건 다 정착물 맞는 거예요. 특히 얘 정착물 맞아요. 근데 무슨 정착물이 아니다? 독립정착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독립정착물 4개 기억해야죠. 뭐가 있다? 건물, 등기된 임모, 명인방법의 수모, 그 다음에 재배되고 있는 농작물, 이렇게 이 4가지가 독립정착물. 나머지 토지에 붙어져 있는 건 종속정착물. 그리고 판잣집이나 가식수목은 정착물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해야 돼요. 자, 복합용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방금 배웠던 건 부동산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보겠다. 복합 개념의 부동산으로 보겠다. 복합 나왔으니까 뭐 어떻게 보겠다? 법률, 경제, 기술 측면으로 부동산의 개념을 잡아 나가겠다. 이런 건데. 자, 복합 부동산이라는 게 있어요. 얘와 얘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복합 부동산. 자, 법률적으로는 토지와 건물이 각각의 부동산이에요. 법률적으로. 얘도 등기부가 있고 얘도 등기부가 있죠. 그러니까 별개의 독립적인 부동산이지만 얘가 떼어놓지 못하고 일체로 결합된 상태로 취급되어서 부동산 활동이 된대요. 가장 대표적으로 뭐 매매 활동 같은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부동산 활동이니까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할 때 떼어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파트 어때요? 내가 아파트를 팔았어. 그럼 건물 판 거예요? 토지 소유권 판 거예요? 따로 떼어서 거래된 적 본 적 있어요? 없어. 아파트 등기부는 항상 건물 부분과 대지 사용권이라는 토지 소유권에 해당되는 권리가 붙어져서 거래가 일어나요. 떼어놓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활동할 때, 매매 활동할 때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물과 토지를 분리시켜서 거래할 수가 없어요. 이럴 경우에 새로운 단어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이루는 말을 복합부동산이라고 한다. 이런 말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복합부동산은 일체로 결합된 상태로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될 때 이걸 복합부동산이라 한다. 토지와 건물을 합쳐서 이루는 말이에요. 그럼 시험 문제 이렇게 많이 나와요.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결합된 상태로 거래될 때,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될 때 이를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 한다. 그럼 틀리죠?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경기 측면으로 부동산의 개념을 잡는 거고 토지 건물을 합쳐서 이루는 말은 뭐다? 복합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복합 건물이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상 복합 건물 이런 말 들어봤죠? 자, 복합 건물인데 주상이래요. 주거용 상업용. 우리가 이용하는 방법을 용도라 그래요. 용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이 가장 대표적인 용도예요. 즉, 한 건물에 여러 용도가 주거용 주택과 상업용 상가가 같이 복합되어 있다. 자, 그러면 정의는 한 건물에 여러 용도가 혼합된 건물을 복합 건물이라 하더라. 여러 용도가 합쳐져 있는 건물을 복합 건물. 자, 중요한 건 이런 거 1번 문제 나올 때 실수하면 안 돼요. 복합 개념의 부동산은 법률, 경제, 기술적 측면으로 부동산의 개념을 이해해 나가는 걸 얘기하는 거고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건물이 떼어놓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 이걸 합쳐서 이루는 말을 복합 부동산이라 한다. 이 2개 개념 잘 정리해야 되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한 문제가 나올동 말동 하는 거고 자, 여기는 한 문제가 무조건 나와요. 자, 이거 틀리면 안 좋은 일 생겨요. 무조건 맞아야 돼요.
깊은 내용까지 다 알 필요가 없고 제가 설명하는 기본적인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 토지가 뭐다 분류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부지와 택지와 지목이 대인 토지 이렇게 나오는데, 자, 부지는 가장 큰 개념의 토지에 분류해요.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 모든 바닥 토지를 부지라고 할 수 있어요. 모든 바닥 토지예요. 건물을 지을 수 있든지 없든지 전혀 구분하지 않고 그냥 바닥에 있는 토지는 다 부지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토지의 분류상 가장 넓은 개념의 포괄적 개념을 부지라 그래요. 아파트 아래 땅, 아파트 부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공장 아래 땅도 공장 부지, 철도 아래 땅, 철도 부지, 도로 아래 땅, 도로 부지, 하천이 지나가면 아래 땅이 있어요? 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천 부지. 그러니까 모든 토지를 부지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얘가 모든 땅을 부지라고 하는데 부지 중에서 건물을 지을 수 있거나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 이 토지를 우리가 택지라 그래요. 그래서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택지. 우리가 대표적으로 건물을 주택, 상가, 공장 이렇게 세 가지 용도로 나눈다라면 주거용 토지, 상업용 토지, 공업용 토지를 이걸 택지라 그래요.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이걸 공법에서는 건축할 수 있는 토지를 대지라고 해요. 그래서 택지는 공법상에서 대지라고 하고 건축할 수 있거나 건축이 돼 있는 토지를 이걸 택지라고 그래요.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토지를 얘기하고, 자, 이 중에서 자, 지적법에서 공간정보 구축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지적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목이라는 거 배웠죠? 28개 지목. 아직 안 외워도 되고 그냥 배웠을 거예요. 지목에. 대라는 게 있어요. 대. 지목이 대라면 건물 중에서 주택과 상가만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지목이 대인 토지라 그래요.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토지를 분류할 때 부지, 택지, 지목이 대인 토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목이 대인 토지는 주거용, 상업용 토지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아파트 아래를 아파트 부지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죠? 아파트 택지, 네. 지목이 대인 토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공장 아래의 땅은 공장 부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공장 택지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근데 지목이 대인 토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철도 아래 땅이 있는데 철도 부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택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철도 있으니까 건물 지을 수 없으니까 지목이 대인 토지라고도 할 수 없고, 그래서 토지를 분류할 때 모든 바닥 토지를 부지,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지을 수 있는 토지를 택지, 공법에서 대지라고 하고, 주택이나 상가만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지목이 대인 토지, 지목이란 말 써야 돼요. 지목이 대인 토지예요. 비싸요? 지목이 대인 토지? 비싸요. 주택 상가가 비싼 건물이니까 이런 건물 지을 수 있는 지목이 대인 토지. 자, 그 다음에 후보지 이행지. 자, 이걸 알려면 학개론에서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용도지역. 공법에서는 용도지역이 많아요. 우리가 도관, 농자 외웠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도시지역은 주상공로 뭐 여러 가지 배웠을 거예요. 공법은 굉장히 다양하게 용도지역을 구분하지만 학개론은 감정평가상 용도지역을 구분해요. 그래서 감정평가상 용도지역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딱 3개. 택지, 농지, 임지만으로 구분하더라. 자, 별표 제가 3개 쳤어요. 이걸 이해 못하면 이행지, 후보지가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용도지역이라고 하면 딱 택지, 농지, 임지만을 얘기하는 거야. 택지, 농지, 임지. 택지는 무슨 토지?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 건물 지을 수 있는 토지, 택지. 농지는 농사 지을 수 있는 토지. 임지는 나무 심어져 있는 토지죠.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우리가 택지, 농지, 임지, 얘를 뭐라고 한다? 감정평가상 용도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택지, 농지, 임지가 용도지역인데, 택지를 좀 자세히 나누면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건물을 우리가 3가지로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나눌 수 있죠. 그래서 주거용 토지,
상업용 토지, 공업용 토지로 구분할 수도 있고, 농지를 세 개로 나눈다라면 전, 밭, 답, 논, 과수원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임지는 신탄림이다 또는 용재림이다 이렇게 나누는데, 얘는 땔감으로 쓰는 나무고 얘는 건물 지을 때 기둥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나무인데 우리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굳이 뭐 외울 필요 없어요. 자, 이 택지, 농지, 임지. 자, 그런데 용도가 전환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용도 지역이 바뀌어질 수가 있는데 이게 바뀌어지고 있는 중간의 토지를 후보지라 그래요. 용도 지역이 바뀌어지고 있을 때. 그래서 용도 지역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는 토지를 뭐라고 한다? 후보지라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이 토지가 농지였어요. 근데 얘가 계량공사를 통해서 택지로 바꾸려고 하고 있는데 바꾸는 중간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공사 중에 있어요. 계량공사 중에. 그럼 더 이상 농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죠. 농지는 더 이상 아니에요. 아직 택지가 안 됐어요. 그럼 이름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뭐라고 해요? 이걸 후보지라 그래요. 택지로 바뀌어질 거니까 자세히 얘기하면 택지 후보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얘가 얘로 바뀌어지고 있으니까 용도 지역이 이렇게 돼 있는 용도 지역이 전환 중에 있죠. 이걸 후보지라 그래요. 자, 그런데 용도 지역 내에서 전환 중에 있을 때 이걸 이행지라 그래요. 자, 예를 들면 이 토지가 주거용 토지였는데 얘가 상업용 토지로 전환 중에 있대요. 더 이상 주거용 토지는 아니야. 아직 상업용으로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얘도 이름 붙여야 되겠죠? 이름을 뭐라고 한다? 이행지라 그래요. 이행지. 자, 봤더니 주거용 토지가 상업용 토지로 바뀌었다라는 건 택지라는 용도 지역 내에서 여기에 주상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죠. 이 택지라는 용도 지역 내에서 전환 중에 있으면 이걸 이행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보지와 이행지를 구분할 때 자, 이해를 따르면 나중에 실수 안 해야 되니까 외워야죠. 후보지는 용도 지역 상호 간에, 이행지는 용도 지역 내에서 이내라고 외워야 돼. 이내. 그래서 우리가 후간, 이내, 이행지는 용도 지역 내에서 이렇게 전환 중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전환 중이에요. 전환 전이나 전환 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환 중간에 이름 붙일 수가 없으니까 후보지 이행지라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들면 얘가 전이었는데 주거용 토지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자, 얘는 이행지예요, 후보지예요? 이행지다, 후보지다? 뭐예요? 용도 지역을 판단해야지. 얘는 무슨 용도 지역이야? 농지예요. 얘는 무슨 용도 지역? 택지예요. 그러면 이렇게 썼지만 얘는 용도 지역이 농지에서 택지로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하나의 용도 지역 내에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잖아. 맞아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후보지라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용도 지역 내에서 전환 중이냐, 용도 지역 자체가 바뀌냐를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학개론에서 감정평가상 용도 지역은 딱 몇 가지? 세 가지. 택지, 농지, 임지만을 용도 지역이라 한다. 머릿속에 좀 잡아놔야 돼요. 전환이 끝난 토지가 아니에요. 전환 후의 토지가 아니라 전환 중에 있는 토지. 나중에 제가 시험 문제 낼지 안 낼지는 잘 모르겠어요. 얘가 주의해야 돼요. 전환이 끝난 후가 아니라, 즉 용도적 상호 간에 전환이 끝난 후의 토지를 후보지라 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용도적 상호 간이지만 전환 중에 있는 토지지. 진행 중에 있는 토지예요. 자, 그 다음에 필지와 획지 한번 보죠. 필지, 획지. 자, 가장 상식적으로 중요한 토지 분류인데 자, 택지는 소유권의 범위를 얘기하는, 면적과는 전혀 상관없어요. 한 평이 내 땅이다. 그러면 내 땅으로 한 평을 등기할 수 있어요. 내 이름으로. 근데 네.
네, 뭐라 그랬어? 아, 그래요? 죄송해요. 왜 그랬을까? 자, 소유권 범위를 얘기하는데 면적과는 상관없고 땅 주인의 토지가 요만큼 있으면 내 땅의 소유권 범위대로 등기하는 거예요. 자, 등기는 뭘로 등기하냐면 면적과는 전혀 상관없이 소유권 범위별로 등기해요. 그래서 등기는 어떻게 하냐면 필지별로 등기해요. 그래서 얘는 등기, 등록, 단위다. 이 말은 필지별로 등기한다. 필지별로 등기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땅이 이렇게 있을 때 요만큼이 갑의 땅이고 요만큼이 을의 땅이고 요만큼이 병의 땅이라면 소유권이 몇 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3개죠. 면적과는 상관없이 소유권이 딱 3개니까 등기부 몇 개 나와요? 3개 나오는 거예요. 등기부가 나오면 토지에 번호가 붙어요. 지번이라 하죠. 지번 몇 개 나와요? 3개 나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세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소유권 범위를 얘기하고 자, 등기 등록 단위를 얘기한다. 필지별로 등기하더라. 근데 등기를 마음대로 해요? 법에 따라야 돼요? 법에 따라야죠. 무슨 법? 등기법이 있죠. 그래서 법률상 중요한 개념이에요. 등기법상 중요한, 법률상 중요한 개념이 필지예요. 그리고 등기할 때 뭐가 붙는다? 하나의 지번이 부여가 되겠죠. 자, 이걸 우리가 필지라고 해요. 자, 획지는 가격이 비슷한 하나의 덩어리, 가격 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를 획지라 그래요. 자, 일단이라는 건 한 덩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덩어리의 토지를 획지라고 한대요. 가격이 비슷한 한 덩어리예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한번 보죠. 여기 갑의 땅이 있고 을의 땅이 있대요. 몇 필지? 소유권이 몇 개로 나눠졌어요? 2개. 2개의 필지인데 건물이 이렇게 걸쳐져 있어요. 이렇게. 건물이 갑의 땅과 을의 땅에 걸쳐져 있어요. 그럼 갑의 땅과 을의 땅의 가격은 어떨까요? 비슷하겠죠? 같은 건물이 걸쳐져 있으니까. 그럼 가격이 비슷한 덩어리는 몇 덩어리가 나와요? 한 덩어리죠. 이거 비슷하니까 이게 한 덩어리예요. 그러면 얘는 가격이 비슷한 덩어리가 한 덩어리 나오니까 몇 획지? 1획지라고 하는 거예요. 가격은 비슷하면 돼. 근데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도 될 수 있죠.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얘가 갑의 땅이야. 그럼 한 필지겠네요. 다 갑의 땅이에요. 한 필지인데 여기는 건물을 지어서 쓰고 있어요. 여기는 감자를 심어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자, 그러면 갑의 땅 한 필지지만 우리가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공부가 뭐예요? 공적 장부, 등기부나 대장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공적 장부상 용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가 중요해요. 그럼 얘는 건물 짓고 쓰고 있으니까 택지용이고 아래는 농지용이네요. 자, 그러면 가격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그럼 가격이 비슷한 덩어리가 요만큼 한 덩어리 나오고 요만큼 한 덩어리 나오겠네요. 그럼 가격이 비슷한 덩어리가 몇 덩어리가 나온다? 2덩어리 나오죠? 그럼 몇 획지라 한다? 2획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획지는 필지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가격만 비슷한 덩어리들을 1획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한 필지에도 여러 획지 나올 수 있어요. 여러 획지 나올 수 있죠. 이렇게 한 필지지만 가격이 다른 덩어리가 나오면 이건 여러 개의 획지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여러 필지가 있지만 모두 가격이 비슷해. 그러면 한 획지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필지는 소유권 범위를 나타내는 등록하는 단위예요. 필지별로 등기한다는 거예요. 필지별로 등기한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는 원래 원칙상 필지별로 감정평가하는 게 맞아요. 원칙은 필지별로 감정평가하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 어떨까요? 2개의 필지지만 갑과 을의 2개의 필지지만 가격이 비슷해. 그러니까 굳이 나눠서 감정평가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겠네요. 그럼 2개를 한꺼번에 묶어서 감정평가할 수도 있어요. 무슨 평가를 하냐면 일괄평가라고 해요. 일괄평가할 수도 있더라. 자, 얘를 봤더니
필지가 하나야. 원래 필지별로 감정평가하는 게 맞아요. 하나로 감정평가해야 되는데 봤더니 가치가 달라. 그러면 얘를 구분해서 감정평가해야 되겠죠. 하나의 필지지만 가치가 다르니까 구분해야 되겠죠. 그래서 두 개의 획지로 구분해서 감정평가해야 돼요. 자,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구분해서 평가한다, 구분평가라고 해요. 그럼 감정평가는 원래 원칙상 필지별 감정평가지만 뭐를 따라갔어요? 획지를 따라간 거예요. 가격이 비슷하면 묶어서 할 수도 있고 한 필지지만 가치가 다르면 나눠서 구분해서 평가할 수도 있으니까 그럼 획지는 감정평가상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필지는 소유권 범위를 얘기하는 등기 등록하는 토지의 단위고 등기 등록할 때 등기법 따라야 되니까 법률상 개념이고 하나의 지번이 부여될 거고 획지는 필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지만 가격만 비슷한 한 덩어리를 획지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한 필지에 여러 개의 획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개의 필지에 하나의 획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때 감정평가는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거니까 가치를 판정하는 거니까 획지가 중요한 역할을 해요. 획지별로 감정평가 하더라. 그래서 여러 필지인데 가격이 다 비슷하면 그냥 묶어서 일괄해서 평가할 수도 있고 하나의 필지지만 가치가 다르면 구분하여 평가할 수도 있겠다. 이건 나중에 감정평가에서 배울 거고. 자, 그래서 필지는 소유권 범위, 등기 등록 단위죠. 면적 단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면적 단위는 뭐예요? 우리가 면적 단위, 면적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쓰는 단위. 예전에는 몇 평이다. 지금은 몇 제곱미터다. 이걸 쓰고 있죠. 얘가 면적 단위지. 얘는 토지의 분류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단위 똑같이 나왔다고 출제자가 필지는 소유권 범위를 나타내는 면적 단위다 이렇게 나오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전혀 관련 없는 얘기예요. 법률상 등기법상 중요한 개념이고 필지별로 등기하니까 하나의 지번이 부여가 되는 거고 획지는 가격 수준이 비슷한 한 덩어리의 토지를 획지, 감정평가할 때 중요한 개념이 되더라. 자, 4번 나지와 건부지 한번 볼게요. 나지와 건부지. 자, 나지는 이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한 토지야. 그래서 깨끗한 토지. 뭐 쓰레기 없다 그런 게 아니라 건물이나 정착물이 없고 권리상 이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나지는 건물,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에 뭐 전세권, 지상권, 저당권 이런 권리의 문제가 전혀 없어야 돼. 아무것도 걸려져 있지 않아야 돼요. 이걸 사법상의 제한이라 그래요. 민법상의 제한. 그래서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깨끗한 토지를 이걸 나지라고 한대요. 공법상의 제한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 공법상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그러면 무조건 다 틀리는 거예요. 당연히 공법상의 제한은 있어요. 당연하게 공법상 제한은 있는 거다. 우리나라에 공법상 제한 받지 않는 토지는 없으니까 깨끗한 토지 나지. 좋아요? 땅값 비쌀까요? 땅 사면 무조건 이용할 수 있죠? 자, 나지인데 여기에 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아까 주택상가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지목이 대인 토지라 그랬죠? 나지인데 주택상가를 지을 수 있는 토지라면 뭐라고 한다? 나대지라 그래요. 나대지. 들어본 적 있죠? 뭐 중요한 개념은 아니지만 어찌됐거나 비싼 토지예요. 자, 근데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를 건부지라고 그래요. 건물이 지어져 있대요. 이 토지를 건부지라는 거죠. 건물이 있는 부지니까 건부지예요. 자, 그러면 이 건물은 따로 별도의 주인이 있어요? 얘가 갑의 땅이라면 얘는 을의 건물일 수 있죠? 불법으로 지은 거예요? 그렇지 않죠? 따져봐야지. 얘가 이 남의 땅이지만 건물을 짓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수도 있죠. 지상권이 설정돼 있거나 전세권이 설정돼 있거나. 그러니까 어떤 권리를 가지고 남의 건물이 지어져 있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자, 얘는 독립정착물이니까 별도의 소유권자가 있을 거예요. 건물이.
자, 그러면 이 건부지는 내가 뭔가를 건물을 지어서 이용하기는 어렵죠.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으니까 뭐만 할 수 있어요. 얘가 건물이 지어져 있으니까 얘한테 야, 너 내 땅 쓰고 있으니까 토지의 사용 대가만 받을 수 있죠. 즉 토지 임대료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대로 이 건부지는 다른 건물을 지어서 쓸 수는 없겠네요.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격을 봤을 때 가격은 건물 가격만 보는 거예요. 아니, 토지 가격만 보는 거예요. 요만큼 나지와 요만큼의 건부지, 똑같은 조건에 나지와 건부지를 비교했을 때 가격은 나지와 건부지 중에 누가 높다? 나지가 높은 거예요. 얘는 사면 가장 좋은 이용을 바로 할 수 있지만 얘는 바로 좋은 이용을 하지 못하고 이미 건물이 지어져 있으니까 토지 임대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지가 비싸고 건부지가 싸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건부감가라 그래요. 일반적으로 건부지의 가치가 감해졌다. 건부감가예요. 근데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자,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는 보상지역이거나 또는 개발 제한 구역이거나 이런 데에서는 우리가 보상할 때 한번 해봐요. 이 토지 가격이 보상 가격이 비싸요? 이 토지 가격이 비쌀까요? 건물이 있는 건부지 보상 가격이 더 비싸요. 그래서 보상 지역에서는 예외적으로 건부지가 비쌀 수 있고 만약에 애들이 개발 제한 구역에 걸렸다면 건물을 더 이상 짓지를 못해요. 그러나 지어져 있는 건물을 부시진 않아. 그러니까 토지를 이용할 때 개발 제한 구역이라면 얘는 농사만 지을 수 있는데 얘는 건물을 지어서도 이용하고 있으니까 누가 더 가치가 높아요? 건부지가 가치가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보상지역이나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경우에서는 건부 증가가 나타날 수도 있더라. 자, 여기는 토지의 규제가 강화된 지역이에요? 완화된 지역이에요? 강화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건부 증가는 규제가 강화된 지역에서 예외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규제가 완화된 지역이라고 하면 틀려요. 규제 강화된 지역에는 예외적으로 건부 증가도 나타날 수 있더라. 근데 일반적으로 최유효 이용을 바로 하기에 적당한 토지는 낮이니까 낮이가 비싸고 건부지는 이미 지어진 건물에 의해서 사용이 제한되니까 제 임대료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땅 가격이 좀 낮아요. 그래서 건부 감가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더라. 그래서 낮이는 건물 등 정착물이 없는 깨끗한 토지인데 사법상의 제한이 없는 거지 공법상의 제한은 있는 거다. 지상에 건물이 있으면 건부지라 그러고 낮이보다 건부지가 가격이 낮다. 건부 감가가 일어난다. 자, 다섯 번째는 법지와 빈지인데 자,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돼요. 그래서 법지라 그래요. 이 법지를 딱 떠올리면 법으로만 소유권이 인정되는 거. 근데 활용 가치가 거의 없는 활용실익은 거의 없는 토지를 이걸 법지라고 그래요. 이 반대를 뭐라고 하냐면 반대는 빈지라 그래요.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실익이 많은 토지의 반대죠. 자, 예를 들면 이런 토지 한번 보죠. 이렇게 됐다 보죠. 여기에 집을 짓고 집을 지을 수 있는데 이렇게 됐을 때 이 경사지역을 봤더니 등기부가 있어요. 갑의 땅이라고 등기부가 있어요. 그럼 이 경사된 토지는 소유권이 인정돼요? 그죠? 등기부가 있으니까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돼요. 그래서 법으로 소유권이 인정이 되지만 경사가 너무 져서 이용할 수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활용실익은 거의 없어요. 활용실익은 거의 없는 토지를 이런 경사지를 뭐라고 한다? 법지라고 그래요. 법지. 법으로만 인정되는 토지, 법지. 자, 그런데 빈지는 뭐냐면 우리가 바닷가를 가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자, 물이 가장 조금 들어올 때가 간조예요. 간조 수위선이라고 하고 물이 가장 많이 들어올 때 만조 수위선이라 그래요. 자, 그런데 공적 장부, 지적도, 뭐 등기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좀 떨어져서 여기서부터
지적 공부가 시작돼요. 여기서부터 갑의 땅 몇 번지, 누구 땅 몇 번지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는 등기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등기부가 없으니까 소유권자가 없어요.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 안 돼.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이 안 되지만 휴가철에 여기다가 가건물 짓고 장사하면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많이 벌 수 있죠. 바닷가니까 우리가 해수욕장 같은데 이런 데 많이 있는 거. 여기는 활용실익은 많아요. 활용실익은 많은 토지. 이걸 뭐라고 한다? 빈지라 그래요. 바닷가라고도 하고 해변 토지를 빈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 두 개를 생각할 때는 법지는 법으로만 인정되지만 활용실익이 거의 없는 거. 반대로 법으로 등기부는 없어요. 그래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가치가 매우 높은 토지를 빈지. 평상시에 물에 잠겼어요? 물에 잠겼어요? 안 잠겼어요? 안 잠겼어요. 물에 잠기지 않았어요. 물은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고 지적공부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이 빈 땅을 뭐라고 한다? 빈지라 그래요. 그래서 올해 이제 해수욕장 갈 거니까 가서 빈지 한번 확인하고 와요. 물론 이제 지적도를 보면 좀 확인하겠지만 그냥 만족급부터 여기까지 물 들어오는데 여기서부터 시작될 때 여기 땅들은 대부분 다 소유권이 없고 불법으로 사실 장사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뭐 무단으로 다 철거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크니까 아직 해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긴 한데 이 물이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하는 거 우리가 갯벌이라 그러죠. 이건 간석지라고 하는 거고 빈지와는 관련 없어요. 자, 그래서 법지와 빈지. 법으로 소유권이 인정돼서 등기부가 있지만 활용식은 매우 없고 빈지 바닷가 정식 명칭이에요. 해변 토지를 얘기해요. 육지와 바다의 사이에 이 해변 토지를 법으로는 소유권 인정 안 돼요. 등기부가 없어. 그런데 활용실익이 많다. 이걸 빈지라고 하고. 자, 맹지와 대지. 이건 뭐 많이 들어봤죠? 우리 맹지. 자, 예를 들면 이렇게 도로가 있다고 해보죠. 도로가 이렇게 있고 여기도 도로가 이렇게 있는데 옆을 끊어버리고 봤더니 얘가 갑의 땅이고 을의 땅이고 병의 땅이래요. 자, 그러면 갑은 도로하고 접했고 병도 도로하고 접했는데 을은 도로하고 접하지 않네요. 왜? 남의 땅에 둘러싸여 있어서. 그래서 남의 땅에 둘러싸여 있어서 도로하고 접하고 있지 않은 토지를 뭐라고 한다? 맹지라고 그래요. 건축법상에서 도로와 접하고 있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그럼 땅값이 비싸요? 싸요? 싸겠죠. 일반 토지보다 한 3분의 1 정도로 가격이 형성돼 있어요. 이거 맹지. 근데 맹지에 투자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맹지를 가지고 있는데 갑이나 병을 알아. 잘 알아. 그래서 조금 내가 술 좀 사주면서 야, 땅 조금만 나한테 팔아라. 조금만 팔아서 요만큼만 나한테 팔아라. 그래서 이 땅을 샀어요. 이 땅과 이 땅을 합칠 수도 있어요. 합필할 수도 있죠. 토지는 나눌 수도 있고 합칠 수도 있으니까 합쳐서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으면 얘가 마치 자루 모양이다. 자루, 푸대자루 그런 거 알죠? 이 푸대란 말 많이 쓰지 않는다고 하긴 하지만 뭐 이렇게 푸대자루를 누워놓으면 이런 푸대자루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자루 모양의 대지가 된다. 공법상의 대지와는 한자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대자를 쓸 때는 자루 모양의 대지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자루 모양의 대지가 돼요. 그러면 일부 도로 접속면을 가지게 됐으니까 뭐 할 수 있다? 건축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겠네요. 그래서 이런 맹지 같은 건 주변 땅을 사서 합필할 수 있다라면 투자해도 괜찮겠네요. 가치가 많이 올라갈 거니까. 자, 그래서 맹지에서 이웃한 토지를 사서 합필하면 자루 모양의 대지가 되면서 건축할 수 있는 토지가 되더라. 그래서 맹지와 자루 모양의 대지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 자, 타인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와 접속면이 없는 토지, 맹지. 지금 설명만 잘 듣고 있으면 안 돼. 단어 외우고 있어야 돼, 머릿속에. 자, 맹지가 도로하고 접한 접속면을 가진 토지가 됐다 그러면 자루 모양의 대지.
자, 7번에 휴한지, 유효지, 공한지가 있는데 얘들 단어가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앞 글자만 봐요. 앞 글자. 앞 글자. 휴, 유, 공 이것만 보는 거예요. 자, 휴자는 우리가 한자가 이런 한자가 있어요. 나무 아래서 사람이 쉬고 있다. 쉴휴예요. 쉴휴. 쉬는 토지를 휴한지라 그래요. 힘드니까 쉬는 거죠.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지력 회복을 위해서 쉬게 하는 토지,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를 휴한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인삼 같은 거 재배를 하면 5, 6년 동안 인삼을 재배하면 인삼이 토지에 있는 양분을 다 가져가. 인삼을 캐고 남고 농작물 다음에 심으면 농작물이 거의 재배가 안 돼요. 양분이 없으니까. 그러면 1년 정도 쉬면서 퇴비나 비료 뿌려주고 이렇게 쉬게 해야 돼요. 지력을, 땅의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 쉬게 하는 토지를 휴한지. 얘 두 개가 중요해요. 우리 시험 문제 곧 나올 것 같아요. 바람직하지 않게가 중요해요. 바람직하지 않게. 유자는 유원지 생각하면서 유원지 놀러 가는 곳이죠. 놀유예요. 놀유. 놀러 가는 곳이에요. 공자는 비워둔. 빌 공자를 쓰는 거예요. 비어져 있는.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게 놀리는 토지는 유효지. 바람직하지 않게 비워둔 토지는 공한지라고 해요.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게 놀리거나 비워둔 토지를 얘는 유효지, 얘는 공한지 이렇게 얘기해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농지 중에서 농지라면 농작물을 재배해야 되는데 전혀 농작물 재배하지 않고 잡초가 무성히 자랐어. 그럼 얘는 놀리는 거죠. 이런 토지를 유휴지라 그래요. 도시토지 중에서 도시토지라면 건물을 지어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도시토지인데 아무것도 안 짓고 그냥 비어져 있어요. 이거 알박기 한 거예요. 알박기. 지가 상승만을 바라고서 땅을 사놓고 건물을 지어서 이용하려고 했던 목적이 없었던 거야. 자, 그럼 투기한 거죠. 공한지는 알박기 한 토지예요. 도시토지 중에서 비워둔 토지. 예전에 공한지세라는 걸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야, 도시토지에 건물을 지어서 이용하지 않고 비워두고 있네. 그럼 투기한 거지. 세금을 과하게 물리겠어. 라고 딱 발표해서 공한지세를 만들었는데 그 이후에 바로 얘가 없어졌어요. 자,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 공한지에서 세금을 많이 내? 그럼 건물 짓지. 건물을 지었는데 야, 뭐 비싼 건물은 안 짓고 그냥 뭐 이렇게 가건물 같은 거 전혀 말도 안 되는 건물들을 막 짓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가 난개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얘는 없어진 제도가 공한지세가 없어졌어요. 자, 예전엔 잠깐 시행했다가 없어진 제도, 철폐된 제도가 공한지세, 도시의 난개발을 일으켜서 부작용이 너무 심하니까. 나중에 한번 다시 정책론에서 배울 거예요. 자, 기억할 건 바람직하게 정상적으로 쉬게 하는 토지는 휴한지, 바람직하지 않게 놀리는 걸 유휴지, 비워둔 걸 공한지. 얘는 바람직하지 않은 나쁜 토지인 거예요. 유휴지, 공한지. 자, 최근에 나온 문제는 다 여기서 답이 나왔어요. 자, 기타 토지인데 공지, 포락지, 소지, 선화지. 뭐 어렵지는 않아요. 자, 공지는 건축 바닥 면적을 제외한 빈 공간이라고 나오네요. 자, 예를 들면 요만큼 내가 택지가 있다고 했을 때 뭐 대지다, 택지다. 뭐 지금 평을 안 쓰지만 평이라고 해보죠. 얘가 총 100평이라고 해보죠. 근데 건물의 바닥의 넓이, 바닥 넓이가 내가 건물의 바닥 넓이를 이렇게 자 지어놨고 이 빈 공간을 뭐라고 하냐면 공지라고 하는 거야. 얘는 건물 바닥 면적이고 건물 바닥 면적이 50평이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건폐율이 얼마예요? 건폐율은 전체 대지 면적분의 건축 바닥 면적의 비율이니까 50평이니까 0.5니까 50%라고 할 수 있겠네요. 건폐율이 50%예요. 자, 그러면 건폐율이 상향 조정되면 건축 바닥 면적을 넓게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그럼 얘를 더 넓게 지면 공지가 어때져요? 줄어들겠죠?
건폐율이 상향 조정되는 것은 규제가 강화된 거예요? 완화된 거예요? 완화된 거예요. 건물을 넓게 지을 수 있다. 자, 그래서 규제가 반대로 한번 해석해 보죠. 강화되면 건폐율이 상향된다, 하향된다? 하향되는 거고, 건물을 좁게 지어라. 옆에 건물과 서로 침해하지 않고 빈 공간을 충분히 남겨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공지가 어때진다? 늘어난다, 커진다. 이거예요. 이거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제 토지 이용 규제가 강화될수록 공지가 어떻게 되냐? 건폐율이 어떻게 될수록 공지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문제 나오면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지 중에서 건축 바닥 면적을 제외한 빈 공간을 공지라고 한다. 포락지, 포구에 떨어진 토지예요. 자, 포구는 배가 드나드는 곳을 포구라 그래요. 뭐가 있어야 배가 드나들어요? 물이 있어야 배가 드나들어요. 그래서 하천이나 강이나 바다 이런 걸 포구라 그래요. 배가 드나드는 곳을.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을 포구라고 하는 거예요. 물에 떨어진 토지를 포락지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이유가 됐든지 간에 우리 지문에서 수면에 잠겼다, 하천에 잠겼다, 바다에 잠겼다, 물에 잠겼다 이런 말 나오면 다 뭐다? 포락지예요. 그래서 집안이 무너지거나 절토되거나 침식되거나 물에 잠겼다, 하천에 잠겼다, 바다에 잠겼다, 수면에 잠겼다 이런 말 나오면 다 포락지예요. 물에 잠긴 토지는 포락지밖에 없어요. 아까 바다 해변 토지가 있었죠? 뭐였어요? 빈지. 그게 물에 잠겼어요? 안 잠겼어요? 안 잠긴 토지예요. 물에 잠긴 토지는 우리가 배운 것 중에 포락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꼭 물이라고 안 나와요. 수면 밑으로 바다, 하천 밑으로 물에 잠겼다 이런 말 나오면 다 포락지 이렇게 찾으면 돼요. 자, 소지는 원래 바탕소라는 한자가 있어요. 원래 바탕소. 그럼 소지는 원래의 토지라는 얘기죠. 개발되기 이전에 원래의 자연 그대로의 토지를 소지라 그래요. 원래 바탕소를 쓰니까 소지는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그대로의 토지, 소지. 선하지는 고압선 아래의 토지, 고압선 선 아래의 토지, 그래서 선하지. 뭐 너무 쉬우니까 시험 문제 한 번도 나온 적은 없어요. 자, 여기가 한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제가 나온대요. 뭐 내용 자체도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이 토지 분류는 대부분 다 상식적인 토지의 분류니까 반드시 외워서 틀리지 않아야 돼요. 자, 한번 빠르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자, 부지는 바닥에 있는 토지는 무조건 부지라고 할 수 있다. 건물 지을 수 있으면 뭐라 한다? 택지. 건물이 지어져 있거나 지을 수 있으면 택지. 주상공이죠. 대표적으로 공법의 대지라고 하고. 자, 건물 중에 주택이나 상가를 지을 수 있는 토지를 지목이 대인 토지. 지목. 나중에 공시법에 28개 외워야 돼요. 그 중에 대라는 건 주택, 상가 지을 수 있는 토지. 얘가 가장 큰 개념, 그 다음 얘 이렇게 되겠죠. 자, 용도가 전환 중에 있을 때 이걸 후보지 이행지라고 하는데 우리가 후간, 이내, 이행지는 용도지역 내에서, 후보지는 용도지역 상호 간에 전환 중에 있을 때. 근데 용도지역은 학개론에서 택지, 농지, 임지 이 세 가지만을 얘기한다라는 거. 용도지역은 감정평가상 택지, 농지, 임지로 얘기하고. 자, 필지는 소유권 범위를 나타내고 우리가 필지 별로 등기하더라. 이 말은 등기법상에서 중요한 개념이겠죠. 등기 등록하는 단위 같아요. 가장 중요한 단어. 등기 등록 단위. 획지는 가격만 비슷한 한 덩어리를 획지, 일획지라 그래요. 가격이 다른 것이 두 덩어리가 나온다. 그러면 이획지가 되는 거예요. 필지하고 상관은 없어요. 근데 공부할 때 두 개씩 연결지어서 공부하면 좀 쉬우니까 제가 연결시켜 놓은 거고. 자, 나지는 건물이나 사법상의 제한이 없이 깨끗한 토지를 나지, 건물 있는 토지를 건부지. 그럼 토지의 가치만을 따지면 나지의 이용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나지가 비싸고 건부지가 감해졌다. 건부 감가가 나타나고, 예외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규제가 강화된 지역에서는 건부 증가가 나타날 수도 있더라. 보상지역이나 또는 개발 제한구역 같은 데서.
자, 법으로만 소유권이 인정되고 활용 가치가 거의 없는 경사가 매우 많은 토지를 법지라고 하고, 자, 법적으로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지만 활용 가치가 매우 높은 해변 토지, 이 바닷가를 빈지라고 하고, 남의 토지에 둘러싸여서 도로하고 접속면을 갖지 못한 토지를 맹지, 여기에다가 일부 도로 접속면을 갖게 된 토지를 자루 모양의 대지라고 하고, 자, 쉬게 하는 토지, 정상적으로 쉬는 토지는 휴안지, 자, 바람직하지 않게 놀리면 유유지, 비워둔 토지를 공한지라고 했어요. 자, 건축 바닥 면적을 제외한 빈 공간을 공지, 건폐율이 상향 조정되면 건물을 넓게 짓는 거예요, 좁게 짓는 거야? 건폐율이 상향 조정됐대. 건폐율 배웠어요? 건폐율이 넓어지면 땅을 건물을 넓게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건물을 넓게. 그러면 공지가 넓어진다, 좁아진다? 좁아진다. 건폐율과 반대예요, 반대. 자, 포락지는 물에, 포구가 물이에요. 물에 떨어진 토지. 집안이 무너지거나 끊어지거나 침식되거나 뭐든지 간에 물에, 하천이나 바다나 뭐 이런 수면에 잠긴 토지는 모두 포락지. 원래 바탕소, 개발되기 이전에 자연 그대로 토지는 소지. 고압선 아래 토지를 선하지. 이렇게. 자, 이거 후간인에 의하죠. 이내, 용도지역 내에서 전환 중에 있으면 이행지 이렇게 될 거고. 자, 별표 한 10개쯤 쳐놔도 돼요. 자, 우리 방금 이제 토지를 분류했었어요. 토지 분류했는데 이제 건물도 한번 분류해보자. 근데 건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주택이죠. 나머지 건물은 나중에 이제 공법의 주택법에서 배울 거고 주택만 분류를 해보자라는 건데, 자, 건축법상에서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이렇게 있고, 단독은 다가구, 다중, 단독, 공간. 고위공무원이 사는 단독주택을 공간이라 그래요. 근데 건축법에서 이렇게 4개로 구분하는데 주택법이라고, 공법에서 주택법도 있어요. 주택법에서는 얘 하나 빼고 얘도 빼고 3개로 구분하기도 해요. 근데 학계로는 4개씩이냐 3개씩이냐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뭐 이거 있든지 없든지 이건 전혀 우리 시험 문제와는 관련이 없었고, 자, 공동과 단독을 구분할 수는 있어야 돼요. 구분해야 되는데, 아파트가 공동인 건 알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 단독주택이 단독주택인 건 알겠죠? 이건 뭐 한글 그대로니까. 그러면 이 4개가 우리가 헷갈려요.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다중. 그래서 암기해놔야 돼요. 어떻게? 자, 다자는 다 똑같이 있으니까 세, 가, 중 이렇게. 그래서 연세, 가, 중 이렇게 외워놓고, 연세가 좀 많아졌다, 가중됐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연세, 가중이에요. 그래서 연세는 공동이고 가중은 단독이에요. 자, 이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암기 코드로 적어놓고 풀어야 돼요. 연세, 가중.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에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이면 아파트라 그래요. 무조건. 한 동의 바닥 면적이 합 상관없이 5계층 이상이기만 하면 아파트라고 한다는 거. 자, 얘는 계층 수를 얘기하고, 자, 얘는 한 동의 바닥 면적 합을 얘기해요. 바닥 면적 합을 얘기한다. 층과 계층은 구분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얘가 5층이에요. 5층인데 우리가 필로티 구조라는 거 봤어요? 배웠죠? 여기에 필로티 구조에서 주거용으로 쓰지 않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어요. 그럼 주거용으로 쓰는 건 몇 층이야? 4개 층이죠? 전체는 5층이지만 주거용으로 쓰고 있는 것만을 얘기할 때 계층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4계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5층 건물이지만 4계층 건물이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계층을 얘기해요. 주택으로 쓰고 있는 층수만을. 자, 이때 자, 연세, 가중 외우고 4, 4, 3, 3, 6 이렇게 돼요.
44336 44336 여기 하나만 초과하고 나머지는 다 이하예요. 다 이하. 그래서 숫자 외워놔야 돼요. 44336 되고 하나만 초과 나머지는 다 이하예요. 얘가 올해 법령이 바뀌었어요. 그 해 법령이 바뀌면 그 해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매우 높아요.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니까 꼭 기억해 놔야 돼요. 44336 첫 번째만 초과 나머지는 다 이하예요. 자, 그러면 연립 나오면 얘만 보면 돼. 4계층 이하 660. 얘는 6이라고 쓴 건 660을 얘기해요. 바닥 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인데 660이냐 600이냐 이걸 속여서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6자만 쓴 거예요. 660을 얘기하는데 얘는 초과. 얘는 46 이하 이하 36 이하 이하 36 이하 이하. 얘하고 똑같네요. 구분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억해놔야 돼요. 다중주택은 예전에 벌집주택이라 그랬어요. 한 집이 있는데 여러 세대가 살고는 있어. 근데 각각 독립된 주거 형태는 아니에요. 취사시설이 딱 하나밖에 없어. 각각 세대마다 취사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얘가 중요한 건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건 이건 다중주택이에요. 봤더니 다중주택은 독립된 주거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거. 이 말은 각 별실마다 취사설비가 갖춰져 있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중주택. 다가구는 독립된 주거 형태로서 19세대 이하의 주택을 얘기하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똑같은데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다 나오면 다중주택이다만 구분해도 충분하니까. 우리 학개론에서 이렇게 공법과 관련되거나 2차 과목과 관련된 문제들이 제법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걸 알려고 2차 공부를 다 할 필요는 없어. 1차만 공부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까지만 우리가 알아내면 되는 거예요. 나왔던 게 또 나오면 틀리지 않는 거. 이게 합격하는 데 필요한 내용이니까. 자, 4433, 6666 이렇게 되고 한번 보죠. 자, 공동과 단독을 어떻게 구분한다? 연세, 가중 이렇게 하고 여기에 단독이 있을 거예요. 여기에 아파트가 있을 거고 아파트는 5계층 이상이기만 하면 무조건 아파트. 자, 그리고 연세 가중은 숫자가 4433 그 다음에 6 이렇게 되죠. 얘 하나만 초과하고 나머지는 다 이하 이렇게 되겠죠. 얘는 계층수, 얘는 한 동의 바닥 면적의 합. 그러면 야, 연립이냐 그러면 4, 6 찾아서 초과냐? 다세대냐 그러면 4, 6 이하냐? 다가구나 다중은 3, 6, 3, 6 이하냐? 이렇게 볼 거고 다중인지 알려면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한 거 이렇게 나와야 돼요.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닌 거 다중주택. 자, 올해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암기 코드로 연세가중 44336 얘 하나만 초과. 이따가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거예요. 자, 그리고 준주택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준주택은 주택일까요? 주택이 아닐까요? 아까 준부동산은 부동산이었어요? 동산등이었어요? 동산등이었죠? 부동산이 아니니까 준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준주택은 주택이에요? 주택이 아니에요? 주택이 아닌데 주거용으로 많이 쓰니까 주택과 비슷하니까 주택 취급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주택이라고 나오면 이 말 나와야 돼. 이 말.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인데 주거용으로 많이 쓰고 있는 이렇게 나오면 얘는 준주택인 거예요. 주택이 아닌 건축물 나오면 야, 주택이 아닌데 뒤에 봤더니 주거용으로 쓰고 있대. 그러면 준주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나중에 우리가 지대이론 배우면 준지대를 배울 거예요. 지대예요? 지대가 아니에요? 지대가 아니죠? 지대가 아니에요. 지대가 뭔데? 땅? 땅은 토지. 지대. 토지의 임대료. 토지 임대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대가 아닌데
지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 기계 설비에서 내는 소득인데 기계 설비가 토지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소득이 있대요. 지대랑 비슷하네. 그래서 준지대라 그랬어요. 혹시 누가 얘기한지 알아요? 알겠어요? 자, 어찌됐거나 준지대는 지대가 아닌데 지대 비슷하니까 지대 취급해 주는 거고, 주택이 아닌데 주택과 비슷하니까 주택 취급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주택이 아닌이라고 나와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이것도 우리 시험 문제에 자주 나왔는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에 기억해놔야 돼. 300세대. 옛날 영화 300 있었어요. 300세대 미만에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되는 주택으로서 뭐 단지형 뭐 이런 거 나오는데 그건 공법에서 외울 거고, 하나 더 기억할 것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중에 이제 공법에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세 군데가 있어요. 외워야 돼요. 첫 번째가 도시형 생활주택, 두 번째 관광특구에서 어찌어찌 하고, 세 번째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어찌어찌 하는 거. 이런 거 배울 거예요. 공법에서 나중에 배울 거고. 자, 그 중에 하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도시형 생활주택 몇 세대 미만? 300세대 미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 시험과 관련된 주택의 분류는 다 돼요. 암기 코드 연세, 가중, 4433, 6. 그리고 첫 번째 6만 초과. 나머지는 다 이하. 자, 만약에 문제 한번 보죠. 20페이지에.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걸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무조건 실수하게 돼 있어. 실수하게 내려고 해요. 실수자가. 나오면 무조건 우리 암기 코드로 써놔야 돼요. 어떻게? 연, 세, 가, 중, 4, 4, 3, 3, 6, 6, 6, 6이죠. 얘 하나만 초과. 나머지는 다 이하. 얘는 20페이지에 문제 있는데 공동주택이고 얘는 단독주택이죠. 자, 그럼 이거 보고 하는 거예요. 연립 나왔대요.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4, 6 이렇게 돼야죠. 4, 6. 4개층 이하 660 초과. 자, 그러면 4개층 이하는 맞고 660 이하가 아니라 초과라고 나와야 되니까 틀렸고, 다가구 나왔네요. 다가구. 그럼 다가구는 어떻게 되냐면 3, 6 이하 나와야죠. 그러면 다가구는 3개층 이하는 맞는데 여기에 330 이하가 아니라 660 이하 이렇게 나와야 되니까 틀리고, 다세대는 4, 6 이하 나와야죠. 그러면 5개층 이하가 아니라 4개층 이하, 330이 아니라 660 이하 이렇게 나와야 되고, 다중주택은 어때요? 3, 6 이하 나와야 되죠. 3, 6. 330이 아니라 660 이하. 그 다음에 3개층 이하. 이건 맞네요. 작년까지는 얘가 답이었어. 4번이. 근데 올해부터는 얘가 답이 안 됐죠. 그러니까 다시 나올 수 있고, 답에다는 정답 없음으로 바꿔줘서요. 예전에 이제 작년에 25회 때는 답이었는데 4번이 얘가 바뀌어졌어. 지금은 660 이하로 돼야 돼요. 근데 봤더니 다중을 봤더니 학생, 직장인 등 다수의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학생이든 직장인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며 이렇게 나왔죠. 얘가 다중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문이에요. 독립된 주거 형태가 아니며 각 별실마다 취사시설이 갖춰져 있지 아니하며,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자, 5번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몇 세대? 300세대죠. 350이 아니라 300세대 미만에, 여기에 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이런 것들은 공법에서 외울 거고. 자, 그러니까 이 문제 나오면 이 암기 코드 떠올려야죠. 연세, 가중, 4, 4, 3, 3, 6. 6초가 첫 번째. 나머지는 다 이하라는 거.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쉬었다 갈 텐데, 자, 우리가 이제 두 문제거리 공부한 거예요. 두 문제거리. 첫 번째는 토지의 분류. 나머지 이제 한 문제가 주택의 분류가 나올지, 표준산업 분류, 부동산업의 분류가 나올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 나올지, 정착물이 나올지는 몰라요. 그런 것들은 따로 이제 공부하고, 쉽게 나오면 누구나 풀 수 있지만 출제자가
어렵게 낼 수도 있어요. 주의해야 돼요. 학교는 문제를 풀어봤더니 1번 문제가 복합 개념이 나왔는데 답이 안 보여. 그럼 이거 쉬운 건데 답을 찾으려고 애쓰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출제자가 어떤 수험생들의 심리를 건드리려고 할 때, 어렵게 문제를 출제하려고 할 때 1번을 쉬운 내용이지만 정말로 어렵게 문제를 내서 답을 못 찾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거 2번, 3번, 4번 읽으면 돼, 안 돼요? 안 돼요. 한 번 읽어봤는데 답이 안 보여? 한 번 더 읽어볼까? 답이 또 안 나와. 그러면 과감하게 버려요. 버리고 자신 없으면 1번 넘어가도 괜찮아요. 버리고 다음 문제 바로 풀어도 돼요. 두 번째는 토지의 분류가 나올 거니까 거기서부터 풀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1번 문제를 꼭 욕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어렵게 나올 수도 있더라. 어렵게 나오면 틀려도 괜찮아요. 우리 1차는 80점이 최고 점수니까 8개 버려도 괜찮아. 8개 다 버려도 80점이 최고 점수예요. 꽈락이라는 게 있죠. 40점은 넘어야 돼. 그래서 만약에 민법이 40점 맞았다라면 학교는 80점은 맞으면 합격해요. 85점 아무 필요 없어요. 90점 아무 필요 없고 80점까지 맞는데 8문제는 버려도 괜찮으니까 틀려도 괜찮아요. 그런 문제는 틀려도 내는 거니까 1번 문제에 너무 막 심리적으로 불안해가지고 1번 맞아야 되는데 답이 없어. 불안해하면서 심장 떨려지면서 다음 문제가 안 보이면 안 돼요. 1번은 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문제 풀고 토지의 분류 한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꼭 한 문제 나오는 거 이거죠.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 얘가 중요한 거. 쉬었다가 보도록 하죠. 강사력이 합격이다. 내가